여러분은 지금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라이센스콘 2020 워크숍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이센스콘 2020 워크숍 3일차의 강연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 법률 콘텐츠 생산자를 위한 지식재산 법률에 대하여 법무법인 해율의 김정욱 변호사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게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보통은 직접 뵙고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텐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한정된 장소에서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콘텐츠 생산자를 위한 지식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저작권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기타 법률에 대해서도 짤막짤막하게 저는 재미를 좀 추구를 하는데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상권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작권 중에서 캐릭터 부분에 대한 저작권들, 그리고 상표와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먼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특허법, 상표법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존의 법들로는 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어떤 새로운 종류의 지식재산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보통 짧게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모든 법률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은 강의 후에 이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저작권법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작권하고 소유권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소유권하고는 달리 어떤 무형의 지식재산권이라서 아무래도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A란 남자와 B란 여자가 사귀었습니다. 사귀었다가 어떤 뭐 성격 차이로든 뭐 무슨 이유로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A는 10년 후, 20년 후에 전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A로부터 받았던 연애 편지를 편집해서 그것을 책으로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A는 이것은 저작권 침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작권 침해일까요? 편지에 대한 거를 분명히 A는 B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이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저작권은 A에게 있을까요? 자, A는 편지에 대한 저작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B는 편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자신이 양도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B는 편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은 편지에 적혀 있는 글, 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위예술을 하는 그 행위예술 자체는 어디에 속할까요? 미술 저작물도 아니고 음악 저작물도 아니고 영상 저작물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작물로서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물이란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법에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인간이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침팬지가 자기 스스로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작물일까요? 인공지능이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설을 지었습니다. 저작물일까요? 다음으로 아이디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아니라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즉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물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사상 또는 감정을 아이디어를 표현한 그 자체만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 창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어야만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작물이란 것은 아주 고도의 어떤 예술적인 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조적 개성이 없다, 즉 창작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침팬지가 자기 얼굴을 찍었습니다. 사진 작가는 사진 작가가 찍은 것이 아니라 사진 작가의 카메라를 잠시 침팬지가 들고 와서 찍은 것입니다. 저작물일까요? 사진 작가에게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가 바둑기사와 대국을 해서 만든 기보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둑기사에겐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그 기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점점 개발이 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입법화하려는 경향은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로는 인간이 아닌 AI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더라도 바둑 기보를 만들더라도 이거는 저작권이 없다고 지금은 그렇게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부 책에 대한 판결은 미국 헤이스트 판결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 이후에 저작권법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헤이스트 판결에서는 이 전화번호부 책에 가짜 이름을 넣어놓고 가짜 전화번호를 넣어놨습니다. 전화번호부 책을 본따서 다른 경쟁사에서 똑같이 전화번호부 책을 출판을 하였을 때 그 가짜 이름이 함정이었다. 이 업체는 나의 전화번호부 책을 베낀 것이다 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작권법 대법원 판례는 결국 이거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은 단지 노력의 산물일 뿐이고 여기에는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어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은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맨 첫 번째 사진을 사진 작가가 찍었는데 다음 사진을 또 다른 사진 작가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로 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조적 개성이 없다. 그래서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이것은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지만 결국 창조적 개성이 있냐 없냐,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에 대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진은 누가 하더라도 유사할 수밖에 없어서 저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진은
어떤 사람이 찍더라도 카메라로 동일한 피사체를 찍기 때문에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인정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법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작권법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응용 미술 저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인가 혹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가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 법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물품의 동일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이거는 응용 미술 저작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그림, 이 컵에 있는 이 캐릭터 사진은 누가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독특한 그림이죠. 이것 자체는 컵하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성이 있고 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만을 따로 대량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작물이 됩니다. 응용 미술 저작물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자전거 거치대의 기능상 자전거를 거치할 수밖에 없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약간 변형이 되어도 이 기본적인 자전거 거치대의 기능을 벗어난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작물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어떨까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거는 그 변호사나 판사분들 법조인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컵의 형태, 컵 손잡이 형태를 팔의 형태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전체 모양이 일종의 건축 저작물이나 그런 기타 저작물들처럼 그 하나가 굉장히 창작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작물로도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작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저작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보통 창작한 자는 저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어떤 재산적인 권리를 양도받아서 권리를 가진 자들을 통칭해서 저작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 무방식주의라는 것입니다. 무방식주의란 어떤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특허법상의 특허권, 상표법상의 상표권이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산업지식재산권들은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특허청 심사를 거쳐서 요건을 만족했을 때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저작권은 문화적인 권리로서 전 세계적으로 베른 협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 사람들끼리 상호 호혜주의로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면 미국에서도 보호하고 미국에서도 보호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등록을 요하는 국가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을 처음에 창작한 그 순간에 저작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있을 때 내가 저작권자다라고 스스로 증명을 해서 어떤 창작 일기라든가 창작 노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증명을 해서 내가 저작권자라고 밝히면서 그 소송에서 증명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 그 순간 창작한 것이 되고 저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콘텐츠 어떤 캐릭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의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저작 인격권이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어떤 그 인격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 재산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권이라는 것으로서 남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침해받았을 때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재산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표권, 화가가 내 그림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할지 말지.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다락방에서 공표되지 않은 그림이 발견됐다.
화가 스스로 공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공표권입니다. 성명표시권. 어떤 작품을 인용을 할 때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작가의 이름을 쓰는 것. 이게 성명표시권입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좀 생소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 양도받은 산 사람이 이 그림에서 나는 빨간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빨간색을 좀 흰색을 덧칠해서 분홍색으로 좀 칠하면 어떨까? 원래 화가가 의도했던 그림이 변질이 되겠죠. 그 인격적인 화가의 인격적 정신의 어떤 창작의 소산물인 그림 자체가 훼손이 되겠죠. 그러면 동일성 유지권이 훼손된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판결은 아직까지 인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어떤 조각품을 그 생산하는 조각품을 만든 어떤 그 어떤 동상을 만든 그런 작가들의 작품은 보통 예전에는 그 작품 하나에 집중했지만 요새는 그 배경, 이 작품이 놓일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이게 잔디밭이냐 숲속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가면서 어떤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각 소유자가 나중에 어떤 그 조각의 장소를 임의로 변경했을 때 이것은 동일성 유지권이 훼손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대략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복제권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했을 때 그 사진을 누군가 임의로 복제를 했습니다. 이게 복제권입니다. 혹은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올라가 있을 때 그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로 저장을 했습니다. 내 컴퓨터에 복제하는 행위죠. 이게 복제권입니다. 공연권은 쉽게 생각해서 연주, 음악을 연주하는 거, 연극을 공연하는 거, 영화를 상연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가 공연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송신권은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 예를 보시면은 전송권이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송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 하드로 인터넷 서버로 올렸을 때 이것을 전송권이라고 합니다. 방송권이나 디지털 음성통신은 주로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접하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전시권은 미술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편지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타인에게 팔았을 때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화가에게 남습니다. 화가는 자신이 그린 그 그림을 어떤 팜플렛이나 어떤 그림, 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계속 화가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을 산 사람은 이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 전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게 되냐? 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35조의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미술 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동의를 얻은 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원본에 의해서 전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나친 어떤 침해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배포권과 대여권이 있습니다. 배포권은 저작물을 한번 사면은 그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남에게 함부로 이것을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배포권은 보통 복제권하고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바다에서 누군가에게 음원을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권 침해죠. 이것을 남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퍼뜨렸을 때 이건 배포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여권은 좀 특이한 배포권은 한번 그 음원을 정당하게 적법하게 구입하면 배포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 음반은 남에게 팔아도 되는 것이죠. 이건 배포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여권은 좀 예외적인 법률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음악에 대한 어떤 음악 저작물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어떤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보다 음악 저작물이 점점 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그 음반 저작물에 대해서만 특례를 둔 것입니다. 동네 책방에서는 책을 남에게 빌려줄 수가 있죠. 이거는 적법하게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은 배포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네 책방에서 음반을 빌려주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없죠. 동네 책방에서 음반을 사다가 이것을 남에게 돈을 받고 대여하면은 이것은 대여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특별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꽤 중요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든 작품을 원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실질적인 개변을 가해서 어떤 창작성을 가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 어떤 그 방송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가수들이 편곡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오디션 같은 데서 참가자들이 편곡을 많이 하죠. 원 저작물은 원래 저작자들, 작곡가와 작사가가 했던 그 곡, 그리고 그 가사가 원 저작물이 되고 편곡한 것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해리포터, 영국의 작가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거고 그것을 번역한 사람은 번역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직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역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창작적 요소를 부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말의 어순에 맞춰서 새롭게 탄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렵죠. 그래서 번역된 것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보통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만화, 웹툰 작가 요새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선호하죠. 그리고 많이 즐겨보죠. 그리고 인기가 있어지면 이것을 영화로 만듭니다. 웹툰은 원 저작물이 되고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약간 숨을 돌리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일반 사람들이 저작물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그렇다면 이 저작자의 의도, 이 내 저작물, 내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그 화가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소설을 쓴 작가는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죠. 물론 저작권을 지키면서요. 이런 관점에서 저작권법의 취지는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발전 그리고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폭넓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어떤 제한은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 절차에서 사용하는 어떤 인용하는 것들은 저작권법 침해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가가 정치적 연설을 했을 때 그것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게티스버그 연설 굉장히 유명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써도 됩니다. 정치적 연설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제도 상당 부분 허용해 놓습니다. 공공저작물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기관에서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이건 공공저작물입니다.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청 요새는 그 부서가 좀 달라졌죠. 어떤 그 관광 관련된 정부 관처에서 그 공무원이 어떤 관광 안내 책자를 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 내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그 주무관청 혹은 국가의 공공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무관청에 갔을 때 어떤 소형의 어떤 팜플렛들이 많이 있죠. 그런 책자들은 대다수가 공공 저작물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변형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받았던 것 중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어떤 보여주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분포도 그 지도 감염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어플로 제작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어떤 그 문의를 받았는데 정부에서 만든 저작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광에 관련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책자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그 공공 저작물일까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아닌 것이 되어서 그 공무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 책을 출간할 수 있고 이 책은 공공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함부로 이것을 복제를 하거나 배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한데요.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죠. 학교 앞 복사집에 가서 제본을 뜹니다. 책값이 너무 비싸죠. 원서들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제본을 떠서 이건 나만 볼 건데 이게 무슨 저작권 침해냐, 배포 안 할 건데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이를 복제할 수가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법조문이 좀 바뀌어서 복사기기가 아니라 그 스캐너 포함 모든 기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개인 컴퓨터로 책을 한 장 한 장 스캔을 해서 그걸 PDF 파일로 만들어서 자신의 휴대폰이나 그런 타블렛 PC나 이런 데에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복사집 같은 공중의 장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어떤 복사기기에 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카페의 그 주인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복제를 해서 자신의 어떤 컴퓨터 프린터로 뽑아내서 출력을 해서 그것을 액자에 껴서 벽에 붙였습니다. 돈 받고 파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카페의 운영이 영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카페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복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시사 보도를 위해서 우연히 인터뷰를 하는데 뒤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냈을 때 다른 언론사가 요새 어뷰징이 너무 심해서 문제긴 하지만은 다른 언론사가 이 첫 번째 그 논설을 했던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떤 기사를 썼다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해서 안 됩니다. 비영리 목적의 공유인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요. 2항을 보겠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영상을 공연하는 경우에 어떠냐. 이마트에서 음원을 공연하는 경우에 음원을 틀어놓는 경우에 어떠냐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비영리적인 게 원칙이지만은 이런 경우는 그 어떤 반대급부 이마트에서 음악을 튼다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진 않죠.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좀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이런 경우, 뭐 경마장 이런 경우, 그리고 기타 주점 뭐 이런 경우,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경마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그리고 항공기, 여객용 열차 굉장히 폭넓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유통 6호가 좀 보셔야 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발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시면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의 집단으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대다수의 백화점이 다 3,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어떤 이마트 등의 아니면 백화점의 큰 점포는 그 음원을 그 사람들한테 그냥 공연을 하면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작권법의 제한 규정을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정해놓기는 좀 까다롭죠. 저작권법을 폭넓게 저작권자를 위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저작권 제한은 제한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에서 모든 것이 다 이 제한된 규정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폭넓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포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이라고 됐습니다. 기타 여러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간행이 합치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페어 유즈 조항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규정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문의하는 것이 유튜브를 자신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말을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뭔가 학습용으로 만드는 공익적 사업 용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건 어떠냐? 이거는 페어 유즈 아니냐? 거의 유튜브 이게 물론 이거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그것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익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이 일부라도 섞여 있으면 이거는 페어 유즈가 될 수가 없겠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음원에 대한 것입니다. 유튜브를 자기가 어떤 크리에이터로 유튜브에 어떤 방송을 하는데 BJ로 방송을 하는데 음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음원 그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안 겹치는 게 아니냐. 음원을 사용할 때 보통은 저작권 협회나 이런 데에서 음원을 구입을 해서 이용권을 라이센싱 피를 내고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저작권자들은 그런 것으로 영리를 추구하죠. 그 돈을 벌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사실 도입된 지가 별로 안 돼서 미국에는 좀 축적된 판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 많은 판례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다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법적인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것도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한테 확인을 받은 후에 행하시는 것이 좀 안전할 것입니다. 공동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웹툰의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글 따로 그림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면 이것은 단순한 결합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합 저작물이어서 그 결합 저작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합 저작물의 또 다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어떤 곡에 대한 악곡 그리고 가사, 작곡가와 작사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작곡가, 작사가가 거의 혼재돼서 어떤 음악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사에 대한 부분은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작곡의 음악에 대한 원곡에 대한 멜로디에 대한 부분은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합 저작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사는 빼고 음악에 대한 부분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면은 작곡가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결합 저작물은 각각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극입니다. 연극을 감독하는 감독이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연극은 무대 배경을 그린 그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리고 안무한 사람, 그리고 대사를 쓴 사람 다 별개로 존재합니다. 다 별개로 저작권자입니다. 뮤지컬이나 영화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웹툰을 그리고 그 글을 쓰고 그거를 작가한테 보내고 그 작가가 또다시 이거를 그 작가한테 보여줘서 계속 편집을 거치면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섞인 경우에 이것은 공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 저작물에는 공동 창작의 의사가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같이 어떤 웹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공동 창작의 의사입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공동 저작물은 공동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를 행사할 수 있고 남에게 이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합의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웹툰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그림 작가가 그 작가가 따로 있는 경우에 만약에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자신이 영화로 만들려고 허락을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 만든 사람한테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그 작가한테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어떤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침해죄이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단지 이거는 저작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규정했을 뿐이지 저작권자 한 명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 침해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민사적으로 어떤 그 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그림 작가가 돈을 받았다면 영화화하는 대신에 어떤 돈을 받았다면 그 돈에 대한 글 부분은 적어도 부당이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작가에게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결합 저작물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얼굴 등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초상권을 가집니다. 이거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으로 어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권하고 저작권이 부딪히는 경우에 어떨까요? 어떤 작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델이 사진을 찍혔습니다. 모델은 초상권을 가지고 있고 작가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권리는 사진 작가와 모델 각자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모델에게 초상권에 대한 허락을 받고 사진 작가는 사진을 사용해야 되고 모델은 그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로부터 복제권과 배포권 등의 저작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명시를 하죠. 사진 작가가 이 필름이 내 거다라고 해서 무단으로 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초상권은 민사적인 권리지만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캐릭터 저작물들 재밌는 게 나왔죠. 미키마우스 저작물일까요? 다음이 뭐죠? 이게 겨울연가 저작물일까요? 히딩크 넥타이 저작물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키마우스는 우리나라에서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만 판례에서는 캐릭터 저작물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림 저작물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에 나온 이 캐릭터는 아쉽게도 저작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히딩크란 어떤 모델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 넥타이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권 혹은 이 판례에서는 저작권으로 인정됐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어떤 캐릭터랑은 좀 무관합니다. 중요한 거는 만화 캐릭터냐 드라마 캐릭터냐 이게 중요하겠죠. 캐릭터는 만화, TV, 영화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 통해서 흔히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또한 특이한 동작, 어떤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해서 묘사한 인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캐릭터는 등장인물의 용모를 포함해서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단지 어떤 추상적으로 배우가 연기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이건 아이디어다. 그래서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 판례와 유사하지만은 캐릭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캐릭터 저작물을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림 저작물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어떤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거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어, 쭉 넘어가서 이런 부분만 좀 보시겠습니다. 어, 그 음, 만화 캐릭터가 무단 사용하면 어떤 보호를 할 수가 있냐?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게임의 어떤 그 각각의 표현은 좀 다르죠. 이 두 가지 게임이 다릅니다.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표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호를 받을 수 없냐? 그것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방을 했고 같은 경쟁사의 그 어떤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어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기타 법률을 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종욱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네, 질의응답을 통해서 못다하신 그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시간이 없으셔서 못한 부분들 중에 아마 콘텐츠 산업이 성장을 하니까 특히 캐릭터라든지 게임 같은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등의 어떤 콘텐츠 쪽에서 요즘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분쟁 소지 이런 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작권이란 거는 단순하게 저작권 하나로만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가령 어떤 강아지 모양의 상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상표죠. 백화점에 가면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강아지 모양의 상표가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 없냐? 상표만 있냐? 상표랑 저작권은 상표법에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라서 별개로 각각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로도 보호되고 저작권으로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작권 침해이기도 하고 상표 침해이기도 합니다. 좀 복잡한 예로 상표를 아까 제가 그랬죠. 상표는 출원해서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미키마우스 상표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냐? 결국은 이거는 어떤 상품의 표지로 그 사람들한테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표지에 대해서는 상표법으로 일차적으로 보호하지만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완해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정경쟁 방지법은 좀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상표법의 어떤 보호 범위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캐릭터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캐릭터가 어느 회사에서 상품으로 만드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화장품의 브랜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이 화장품 브랜드 딱 생각하면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다 알 수 있죠. 미키마우스는 흔히 생각하면 디즈니사에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디즈니사에서 과연 우리나라 어린이 신발을 만들까요?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거기서 차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키마우스 그 상표는 상표로 등록을 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대부분의 만화 캐릭터에 대한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에 대한 어떤 저작물을 만들 때 특히 상표를 만드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상표에 대한 그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임 산업에 있어서 그 캐릭터들 많이 나오죠. 그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데 만약에 캐릭터가 경쟁사에서 약간만 다르게 뭐 보석 맞추기 게임 많죠. 4개 보석 똑같으면은 이게 소멸되는 그런 게임. 이거를 과일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럼 표현이 다르죠. 그럼 저작권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 예. 가지 어떤 저작권법 외에도 관련
다른 뭐 디자인이라든지 부정 경쟁 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제 유튜버들 얘기 좀 해주셨어요. 근데 네네. 사실은 뭐 요즘 뭐 개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거나 뭐 이럴 때 조금 또 전문 크리에이터로 나서려고 하는 예비 분들이 좀 주의를 해 기울여야 될 점들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제가 뭐 만약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시간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만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련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음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음원을 사용할 때 이게 허가를 받았냐,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침해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제작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도 저작권자다. 내가 저작권자인데 뭐가 문제냐. 유튜브로 만든 영상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원 저작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난 이런 어떤 배경이 예쁘다라 해서 등 뒤에 배경에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복제권이나 전시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아까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저작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침해가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저작물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판례로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어떤 판례가 있는가 하면 가령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카탈로그에 있는 단순한 상품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어떤 똑같은 상품,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에 있는 목욕탕의 내용 그 내부 사진을 올렸을 때 어떤 판례는 이게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판례는 이게 굉장히 창조적으로 창작한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물이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면 무조건 저작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은 좀 예. 애매합니다. 근데 또 아까 또 재밌는 건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실은 아마 이런 콘텐츠 분야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협업 단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럼 내가 네네. 만약에 아이디어 주체자라고 한다면 내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사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아이디어도 굉장히 구체화된 아이디어가 있고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들 사이에서 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한번 해볼까라고 같이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작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컨셉 재밌는데 하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보통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항상 저작권 침해일까? 표절은 아이디어를 베끼는 행위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표절이라고 하는데 표절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만약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실질적인 어떤 표현 자체를 베꼈어야 됩니다. 표현은 물론 글 자체 문헌적 표현을 베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소설 구성 그러니까 비문헌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플롯이나 이런 것들을 베꼈어도 이거는 표현을 베낀 것이기 때문에 침해가 됩니다. 다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어떤 뻔한 스토리를 갖다 쓰는 것은 표절이라고는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다른 방식으로 보통 어디 공모전에 출품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공모를 낸 주최 측 그 큰 대기업에서 이 아이디어 좋은데라고 생각해서 그 참가자는 아쉽게도 뭐 탈락을 했지만 그 표창은 못 받았지만은 그 대기업에서 한 1년 후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디어 침해죠. 이런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서 거래 관계에 있었던 자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를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에
이걸 이용을 하면은 이거는 부정 경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어떤 타인의 산물을 공정한 간행에 합치되지 않게 일종의 프리라이딩 하는 거죠. 그것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이것은 부정 경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게임에서 모방한 행위가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네, 역시 이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뭐 아이디어, 표현, 뭐 여러 가지 어떤 네. 것들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콘텐츠 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좋은 강연과 또 질의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김창욱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3일 동안 진행된 라이선싱콘 2020 워크숍이 이제 여기서 대단원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IP 비즈니스 업계 종사자분들 또는 뭐 예비 창업자분들 혹은 뭐 전문가분들, 학생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아마 고민 해결에 대한 도움도 되셨을 것 같고 아니면 앞으로 뭐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한 뭐 긍정적인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라이선스콘 2020 워크숍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진행 김혜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